이제 그 물리 3단원 마지막 파트, 3단원 마지막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마지막 파트의 첫 번째 이제 파동의 기본적인 어떤 물리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수업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시간이어서, 파동의 성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파동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파동이 나타내는 성질들을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은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건데, 하나는 반사고 하나는 굴절인데, 반사는 이제 전반사라는 개념 할 때 이제 다음 시간 온라인 강의할 때 이제 아마 올라갈 것 같고, 오늘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굴절이라고 하는 현상만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해 보시면 이제 파동이라는 게 이제 그 진행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래하고는 다른 매질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매질이라는 게 이제 앞서 설명했지만 파동의 뭘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냐면 파동의 이제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매질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파가 이렇게 진행해서 가다가 어떤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뭐 공기였다고 치고 이쪽에 이제 물이었다고 쳤을 때 이런 서로 매질이 이제 성질이 다른 매질을 파동이 만약에 진행해서 가면 이 진행해 가던 파가 일부는 뭐 할 수 있냐면 일부는 이렇게 이제 반사를 해요. 반사. 그리고 일부는 이제 뭐 하냐면 꺾여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을 때 이제 결국 파동이라는 거는 뭐가 이동하는 방식이냐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 에너지가 진행해서 가다가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뭐 하니까 굴절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에너지 보존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 만약에 편의상 이쪽에서 뭐 반사를 통해서 에너지가 50이 나갔다? 그럼 다시 이제 굴절을 통해서 에너지가 얼마가 나간다? 50을 통해서 나간다. 이렇게 에너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반사나 굴절이 일어날 때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성립을 해요. 법칙. 그래서 이제 반사가 일어날 때는 이제 그 들어오는 광선을 입사 광선이라고 나가는 광선을 반사 광선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제 입사를 하더라도 이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이게 이제 어떤 선을 그냐면 이 법선이라는 선을 그었을 때 항상 뭐가 똑같냐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인 입사각과 그 다음에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인 그 반사각은 어떠한 경우라도 뭐냐면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무슨 법칙이냐면 반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배웠고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증명하려면 뭐 페르마의 원리나 호이겐스 원리를 써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런 증명 과정이 크게 봤을 때 여기 뭐 문제를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3학년에서 이제 물리 논술을 선택하면 그때 다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반사의 법칙이라는 건 항상 무슨 각이랑 입사각이랑 뭐가 같다. 반사각이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반사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행하던 매질이 성질이 다른, 그러니까 파가 진행하다 서로 다른 그 매질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그림상에서 보듯이 원래 있는 진행 방향처럼 앞으로 뭐 하는 거야? 앞으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고 진행하는 방향이 뭐 하냐면 꺾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꺾이는 과정을 뭐가 된다라고 부르냐면 이런 과정을 굴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굴절이라는 과정에는 이제 뭐가 성립하냐면 굴절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굴절의 법칙이라는 걸 보통 이제 우리가 스넬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요 스넬의 법칙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수식으로 뭐 하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첫 번째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파가 뭐 하다가 진행해서 가다가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면 일부의 파는 뭐가 되고 반사가 되고 일부의 파는 뭐 하냐면 굴절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파동의 성질을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여서 니은에 나와 있는 개념은 어떤 걸 설명하는 거냐면 파면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파면. 그래서 파면이라는 게 여기가 정의가 써 있는 게 뭐 위상이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선을 뭐라고 부른다? 파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오프라인 수업할 때 그 어떤 걸 정의를 내렸냐면 파장이다라고 해서
이 람다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3개를 내렸어요. 정의를 3개를. 그쵸? 정의를 3개를 내려서 그 3가지 정의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뭐였냐면, 뭐, 이런 파가 있었을 때, 요 부분을 마루, 요 부분을 마루, 뭐, 요 부분을 골, 요 부분을 골이라고 했을 때, 뭐, 마루하고 마루 사이에 뭐다? 수직 거리. 알겠죠?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한파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장의 정의를 내린 게 첫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동의 전파동력을 얘기할 때, 매질이 뭐 하는 거야? 매질이 1회 뭐 할 때, 1회 진동할 때 파가 진행해서 간 거리가 뭐다? 한파장이 정의다. 이렇게 설명했고, 세 번째 뭐가 있었냐면, 세 번째가 위상의 개념을 갖고 설명해요. 그래서 세 번째 파장이 위상의 개념을 했을 때, 위상이 뭐 하냐면, 위상이 같은 두 지점이 있었을 때,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파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럼 위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위상. 알겠죠? 그래서 위상이라는 개념은 매질의 위치랑 뭐다? 매질의 위치랑 운동 상태를 표현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긴 파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생긴 파가. 이렇게 생긴 파가 있었는데 파는 뭐 오른쪽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진행하는 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파악하는 건 이제 팔을 조금씩 뭐 한다? 움직여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럼 만약에 이제 요 팔을 뭐 하냐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치면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자, 원래 요 지점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부분 자, 마루라고 불렀던 두 지점이야. 그럼 마루하고 마루의 사이가 뭐가 되는 거야? 한파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두 지점은 일단 매질의 위치가 서로 뭐하다? 동일해요. 그죠? 그럼 매질의 위치가 동일한데 위상이라는 건 매질의 위치랑 뭐가 되냐면 이 매질이 뭐 하는 거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운동 상태를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이 파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 두 지점은 요 두 지점 요 두 지점은 어떤 식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위치가 같은 상태에서 매질이 어느 쪽으로? 둘 다 어느 쪽이야? 둘 다 아래쪽으로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얘는 위치도 뭐하고 위치도 똑같고 뭐하는 방향도 똑같다. 진동하는 방향은 똑같으니까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만 똑같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파란색 팔을 기준해서 봤을 때 자, 보세요.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매질의 위치는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럼 매질의 위치는 똑같은 건데 이 파가 앞으로 진행해 가서 봤을 때는 요 매질은 이제 어디로 진동하냐면 아래쪽으로 진동을 하는 거고 요 매질은 어디다? 위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두 지점이 위치는 뭐하지만 같지만 운동하고 있는 상태 그치? 운동하는 상태가 뭐하다? 다르니까 얘는 위상이 같은 게 아니고 이런 애들은 보통 우리가 위상이 뭐냐면 위상이 정반대다.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은 위상이 같은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는 거고? 한파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위상이 정반대인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얼마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반파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파면이라는 거는 위상이 같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지점을 기준해 되게 마루였다고 치면 마루를 쭉 뭐 하는 거야? 마루를 쭉 연결한 선이 뭐가 되는 거야? 파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부터 이렇게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는 람다 뭐다? 람다 파장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뭘 그렸어, 내가. 이렇게 파가 있었을 때, 파의 파면을 이렇게 그리면, 항상 파의 파면이랑 뭐냐 하면, 파가 뭐 하는 방향?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항상 수직하게 나온다. 요걸 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굴절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는 그림인데, 요 그림 보시면,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난대. 그럼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을 지났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파가 발생한 지점을 뭐라고 했냐면 파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파가 발생한 지점. 그래서 파가 발생한 지점이 파원이고 그 파원에서 파동에 뭘 결정하냐면 진동수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동수.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이 전파될 때 전파동력 V는 뭐 곱하기 뭐다? F 곱하기 뭐다? 람다다 이렇게 표현해 줬거든. 그럼 V가 F 곱하기 람다인데 이 F라는 건 이제 진동수니까 진동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파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결국 파동의 전파 속력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 자, 파장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밑에 이 얘가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건데 지금 물결파라는 걸 뭐 하는 거야? 이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막대기가 진동함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물결통해서 물결파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결파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파가 이제 이렇게 뭐 하겠어? 출렁출렁출렁 거리면서 앞으로 진행해서 가는데 그 앞으로 진행할 때 어느 순간에 사진을 찍었을 때 이 그림상에서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경계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를 경계로 생각해 보면 요 전에는 물이라고 하는 매질은 뭐 하지 않았는데 바뀌지 않았는데 그 매질에 그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매질, 이 물이라고 하는 매질의 깊이의 차이가 생긴 거죠. 여기는 깊은 물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다? 얕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깊은 쪽에 있다 어디로 진행하게 가면 얕은 곳으로 이제 진행하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이 진행하는 파를 내가 어디서 위에서 봤다고 쳐봐요. 그 위에서 봤다고 치면 이 화살표가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고 요거 각각의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각각의 하나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이제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랑 파면이 뭐하게 수직이 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림상에서 보면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위에서 쳐다보니까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뭐 하는 거야? 좁아진 거잖아. 그죠? 그럼 결국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는 거는 파장이 뭐 한 거야? 파장이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파동이라는 건 뭐 하면서 가다가 진행하면서 가다가 어떤 걸 만나면 어떤 성질이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뭐는 바뀌지 않지만 파원에서 결정이 되는 진동수는 바뀌지 않지만 뭐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전파 속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전파 속력에 파가 진행해서. 그래서 결국 그 전파 속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뭐가 변한다? 파장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 시간에 내가 이 식을 봤을 때 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줬냐면 람다는 뭐다? F분의 뭐라고 표현했냐면 V다 이렇게 표현해주세요. 그래서 우변에 있는 값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좌변에 있는 값이 뭐가 된다? 결과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파장이라는 건 뭐 할 수 없다? 스스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의해서 파동의 전파 속력이나 진동수에 의해서 뭐한다? 파장이라는 결정이 된다. 근데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냐면 매질의 뭐에 따라서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알겠죠? 혹은 그 매질이 이제 어떤 성질, 뭐 온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매질의 성질의 변화에 따라서도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파가 뭐 하다가 파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진동수는 뭐지만 진동수는 그대로지만 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냐면 파장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장이 뭐 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파장이 뭐 할 수도 있다 짧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던 그림은 그냥 똑바로 진행한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파가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진행을 하다가 파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파가 그 매질의 성질이 바뀌는 부분이 그림상에서 보듯이 요렇게 약간 뭐 한다? 비스듬하게 생긴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을 때 파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에 표시한 것처럼 앞으로 쭉 뭐 하다가 진행해다가 지금 그림상에서 보면 자 여기 어떤 성질이 다른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성질이 다른 부분으로 나아갔어요. 그럼 성질이 다른 부분으로 나갔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내가 뭐라 했는데 파면이라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파면이라 했는데 여기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 한 거야? 좁아졌죠. 그죠? 그럼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는데 그럼 파면하고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다는 건 파장이 뭐였다? 파장이 짧아졌다. 그럼 파장이 짧아졌다는 의미는 뭐 한다? 느려졌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느려져서 이제 파면을 이렇게 형성을 했는데 앞에서 설명할 때 파라는 거 항상 파면에 뭐하게? 항상 파면에 수직하게 진행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 그럼 결국은 이 파가 원래대로 치면 매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았으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요 경계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질에 뭐가 바뀌어서 매질의 성질이 바뀌어서 파면이 뭐 한 거야? 짧아진 거죠. 전파 속력이 느려져서. 그래서 파면이 짧아졌기 때문에 파면 사이 간격이 뭐 한 거야? 좁아졌는데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똑바로 못 나가고 요게 파면이었다고 치면 파면에 다시 뭐하게? 파면에 다시 이제 수직하게 가는 거니까 자, 요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가 이제 뭘 타는 거냐면 파라는 게 진행해서 가다가 어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어떻게 되면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죠?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꺾이는 과정이 생겨서 우리가 이 꺾이는 과정을 뭐 된다라고 부르냐면 굴절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제 그냥 앞에 있는 그림처럼 경계면을 기준할 때 파가 똑바로 진행해서 가면 꺾이진 않고 전파 속력만 변하는 건데 대부분의 문제를 푸시면 이제 파가 진행해야 할 때 경계면을 기준으로 뭐야? 비스듬히 꺾여 나가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이제 굴절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상을 보면 파가 뭐 할 때 파가 진행할 때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걸 봐서 파는 느려졌네. 그럼 그 느려진 거를 통해서 파면에 항상 파는 수직하게 뭐 하는 거야? 진행해서 파를 그려봤더니 원래 있는 거하고 비교해볼 때 각이 뭐 하는 거다? 각이 작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같이 각이 작아졌다는 건 요거를 입사각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굴절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빠른 곳에서 느린 곳으로 갈 때 파면 사이 그 사이가 뭐해서 감소해서 이제 굴절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은 파가 뭐 하다가 얘는 파가 이렇게 진행해서 가다가 자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입사각이라고 했을 때 파가 이제 요렇게 갔어요. 좀 약간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직이 안 됐으니까 그림상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간 거니까 원래 파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도 역시 뭐 한 거야? 굴절한 거죠. 왜냐면 원래 갔으면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그보다 꺾여서 나갔으니까 이렇게 굴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굴절각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뭐였다고 쳤는데 파면이라고 쳤는데 그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한다? 증가한 거죠. 그죠? 원래 첫 번째 그림보다 파면 사이의 간격이 증가했으니까 결국 파면 사이의 간격이 증가했다는 건 파동의 전파 속력이 뭐한 거야? 빨라졌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매질의 경계를 기준했을 때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함으로 인해서 뭐야? 굴절,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어디로 꺾이냐라는 걸 보통 우리가 찾는 거여서 실제로 찾는 어디로 꺾이는 방향성은 뭐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려서 이제 푸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좀 이걸 단순화시키면 이제 페르마 원리를 적용을 시켜서 페르마 원리를 적용시켜서 항상 파동이 진행해서 나갈 때는 이제 어디를 따라서 진행하냐면 최소 시간의 경로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시간의 경로.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이제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파가 이제 뭐 어디로 갈 때 B라는 경로로 가는 과정이 뭐 여러 개가 제시된다고 쳤을 때 이 여러 가지 경로 중에 반드시 어디로 시간이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을 요걸 잡아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3번을 기준 잡아서 생각해보면 3번이라는 건 그림 상할 때 얘는 최단 뭐야? 경로죠. 전. 그렇죠? 최단 경로.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인데 빛이라는 거, 파동이라는 건 최단 경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최소 시간이 되는 위치를 따라서 간다. 그럼 결국
최소 시간의 위치를 따라서 간다고 쳤을 때는 얘가 지금 공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뭐 빛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은 공기 중에서 뭐 하니까 제일 빠르니까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가 뭐하고 빠르고 그게 어디로 들어오게 되면 물로 들어오게 되면 전파 속도가 뭐 하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최소 시간이 걸리기 위해서는 어딜 따라서 움직인다? 빛이 공기 중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값이 뭐 하는 거예요? 더 큰 게 좋겠죠. 그래야지만 뭐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뭐 한다? 여기 지점에 더 빠르게 뭐 할 수 있다?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빛은 최소 시간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페르마의 원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굴절이라는 현상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요런 굴절이 일어날 때, 요 굴절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제 뭐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법칙으로 좀 설명하는 거예요, 법칙으로. 어떤 일반화된 뭘 만드냐? 일반화된 식을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되는 식을 만들어 보는 거여서, 일단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낼 거는, 그림을 봐봐. 매질 1하고 매질 2가 있는데, 매질 1에서는 파면 사이의 간격이 요만했는데, 매질 2에서는 이제 파면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장을 람다 1이다 하고 여기서 파장을 람다 2였다고 쳤을 때 자, 파면 사이의 간격이 뭐였으니까? 파면 사이의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결국 파동의 전파 속도가 뭐였다? 뭐 느려졌다 이거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관계를 찾아내는 거여서 여기 이렇게 뭐 좀 증명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쭉 증명을 해서 이제 뭔가를 써놨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결론이라는 건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거만. 요게 이제 요 두 문제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린 결론이어서 결론 값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 조금 이따 해볼게요. 결론 값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건 뭐냐면 V1의 sin i고 V2의 sin r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그림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이 파동이 뭐 하는 거야? 파동이 진행해서 갈 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굴절각이다라고 했을 때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입사하는 각의 사인 값하고 이 입사한 값의 굴절 값의 뭐야? B야, B. 근데 B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게 요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요렇게 서로 관련이 있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입사하거나 굴절했을 때 입사각이나 뭐가 있어? 입사각이나 어떤 굴절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입사각이나 굴절각이 있을 때 전파 속도가 뭐하면 빠르면 전파 속도가 빠르면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하는 거냐면 파장이 뭐하고 파장이 길고 파장이 길면 결과적으로 때 각도 뭐하다? 크다. 그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얘네가 다 뭐야? 서로 비례관계잖아. 그러니까 비례관계는 뭐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고 얘가 같이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상으로 봤을 때 아까 식이 뭐 사인 r분의 사인 i가 있었을 때 요거를 뭐 v2분의 v1이랑 요거를 람다 2분의 뭐 람다 1이다. 만약 이렇게 표현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우리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면 아, 각도하고 전파 속도하고 파장은 다 뭐한다? 비례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증명하는 과정상에서 봤을 때 약간 기하적인 작도를 하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상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I였다고 치면 그쵸? I였다고 치면 이게 지금 파가 진행하고 있고 요게 뭐가 있어? 파면이 있으니까 항상 파면과 파가 진행하는 방향은 뭐다? 수직이다. 그럼 결국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뭐 90-I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여기가 몇 도니까? 90도니까 당연히 여기가 I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같은 논리로 하면 여기가 당연히 뭐야? 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삼각형에 내가 이제 무슨 값이냐면 요 사인 요 값이 뭐야? 요 값이 사인 이렇게 여기 수직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사인 뭐가 되는 거야? 사인 r 사인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을 때 이제 다시 요렇게 생긴 삼각형 그죠? 여기 90도라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다시 여기서 사인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인 r 값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사인 r 값을 그러면은 자
먼저 sin i 값을 해봅시다. sin i 값을 하면 sin i는 뭐분의 뭐 요거부터 생각하면 a, b 뭐분의 다시 분의 뭐야 bb 다시인데 bb 다시는 요 파에서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는 거지. 그럼 람다 뭐가 되는 거야? 람다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sin 뭐는 sin r은 요 그림 사용했을 때 여기죠 똑같이 또 a 뭐에 a b 다시에 뭐가 된다? 요거잖아 a 다시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람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값을 전체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분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뭐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니까 따라서 sin R분의 sin i는 람다 2분의 뭐다? 람다 1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위에 쓴 것처럼 전파 동력에 비례하니까 V2분의 V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굴절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실제로 이제 이 식이 뭐 그렇게 서로 비례한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식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 한 번만 더 그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었을 때 파가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파가 진행해서 뭐 이제 이렇게 꺾여서 뭐 나가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진행해서 이렇게 꺾여서 나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매질 1번이라고 매질 2번이었을 때 요걸 i라고 자 요걸 r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뭐 분의 sin r분의 뭐 하는 거야? sin i 한 값이 뭐가 된다? 매질 2에서 속도랑 매질 1에서 속도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람다 1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을 때 잘 보세요. 만약 여기서 내가 이 각도를 크게 하는 거 이렇게 알겠죠? 이 각도를 이렇게 그럼 이 각도를 이렇게 크게 했다고 치면은 V2분의 V1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지? 전파 속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빛을 쏴줬을 때 쏜 빛의 뭐만 크게 한 거다? 각도만 크게 한 거야. 각도만.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간다고 했을 때 V2분의 V1 값은 뭐 한 거야? 일종의 상수죠. 뭐 특별하게 뭐 온도 올라가거나 어떤 변화가 없는 이상. 그럼 이거 상수니까 요 값이 뭐 한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각을 뭐 하면 이 각을 변화시키면 이 값이 커진 거잖아, 이 값이. 그럼 결국 이 값이 커졌을 때 이 값이 상수로 취급해야 되니까 이 값도 같이 뭐 하는 거야? 같이 따라서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할 때, V2분의 V1 이 값이 일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뭐,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고, 입사각이 감소하면 굴절각도 당연히 뭐 한다? 뭐 작아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동이 전파될 때 굴절되는 각과 입사되는 각은 전파 속류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결정이 된다. 그래서 빠르면 각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뀌지 않는 한 전파 속력의 B는 뭐하다? 항상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뭐한다? 증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굴절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내용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굴절률의 개념이랑 이제 스넬의 법칙이 나와요. 굴절률의 개념이랑 스넬의 법칙. 그래서 굴절률하고 스넬의 법칙은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그 지금 그 뭐야 각도의 비랑 이제 그 전파 속도의 비 그 두 개에 대한 걸 다시 좀 적용을 하는 건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게 뭐냐면 이제 굴절률이 여기에 이제 새롭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굴절률이라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정의가 써 있는 것처럼 어떤 매질에서 빛의 속력 V에 대한 진공에서 빛의 속력의 B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단순하게 써볼게요. 단순하게 써보면 자, 어떤 N이라는 물리에서 말하는 굴절률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데 값이 있는데 이 굴절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값은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V 전 V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후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뭐 되기 전후 그죠? 굴절되기 전과 뭐다 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굴절되기 전과 후에 뭐의 비를 보는 거야? 전파 속력의 비를 보는 게 뭐의 정의냐면 굴절률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전에 이 전, 그러니까 빛이 나아갈 때 이 전을 다 고정을 해봅시다. 어디라고 고정을 하냐면 자, 진공이라고 고정을 해봐요. 뭐 진공이나 그냥 뭐 공기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공이나 공기로 이제 고정을 하면 빛이 진공이나 공기에서 나갈 때 이제 그 전파 속력을 광속이다 해서 이거를 이제 뭐였다고 쳐봅시다. C. 자, C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떤 진공이나 공기에서 빛의 속력은 뭐한데? 빛의 속력은 이제 일정하게 C로 정해져 있는데 요 빛이 예를 들면 후에 어떤 다른 물질로 뭐 하는 거야? 다른 물질로 나아간다고 쳐봐요. 그럼 다른 물질로 나아가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 모든 물질은 빛의 속도인 광속보다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광속보다는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 이제 빛이 진행해서 가게 되면 후에 빛의 전파 속력 무조건 뭐 하게 돼 있다? 느려지게 돼 있어요. 느려지게.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후에 빛의 전파 속력은 느려지니까 이 위에 있는 값이 C라고 하는 상수로 취급했을 때 이 밑에 있는 값은 이 위에 있는 상수값보다는 어쨌든 뭐 하는 거야? 무조건 작겠지, 값이.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공기에서 어떤 빛이 어떤 다른 물질로 뭐 하는 거야? 진행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굴절률이라는 물리량을 뭐 하게 되면 측정하게 되면 그 굴절률이나 물리량은 항상 값이 뭐하다? 항상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값이 크고 이 값은 얘보다 상대적으로 뭐하니까? 작으니까. 아셨죠? 그리고 매질에서 진행해서 갈 때 그러면 이제 이 후로 놓고 봤을 때 후라는 놈의 속력이 점점 뭐하면 점점 작아진다고 쳐봐. 그럼 점점 작아지면 결국 굴절률 값은 점점 뭐 하는 거야?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 전파 속력하고 굴절률 서로 뭐 하니까? 반비례니까.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 서로 다른 매질에서 전파되기 전과 후의 속도의 비를 표현하는 게 굴절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봤을 땐 굴절률은 그냥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뭐다?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파동이 진행해서 나가가 특히 빛이라는 게 진행해서 나가다가 어떤 성질이 다른 매질을 뭐 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각각의 물질들이 고유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굴절률이 있기 때문에 그 굴절률이라는 값의 영향을 받아서 전파 속력이 뭐 하는 거야? 전파 속력의 변화가 이제 생기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굴절률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뭐하다? 다르고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느릴수록 뭐 하는 거야?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자, 동일하게 다 어디서 빛을 쏜 거야? 동일하게 빛을 다 공기 중에서 쏜 거야. 그럼 공기 중에서 다 쐈는데 그게 물이라고 하는 물질, 유리라고 하는 물질,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뭐 하는 거야? 통과함에 따라서 각이 점점 뭐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각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의 의미는 전파 속도가 점점 뭐 하는 거야? 작아진다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는 거고 그럼 결국 전파 속도가 점점 작아진다는 건 물과 유리, 다이아몬드에 내가 고유한 성질인 뭘 비교해 봤을 때 굴절률을 비교해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굴절률이 뭐한다? 굴절률이 커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굴절률이라는 건 전파 속도하고 그냥 뭐하는 반비례하는 물리량이구나 라고 일단은 가볍게 생각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별 큰 지장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설명한 굴절률이 엄밀하게 치면 이제 무슨 굴절률 얘기했냐 하면 절대 굴절률이에요. 여기도 써놨죠. 절대 굴절.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아서 공기라는 놈을 이제 기준으로 잡아서 그 공기라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매질로 빛을 뭐 하는 거야? 쏴봤을 때의 굴절률을 보통 우리가 절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냥 큰 틀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굴절률이란 건 서로 다른 두 매질에서 무슨 값을 비교하는 거다? 전파 속도의 비를 비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상대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나와. 상대 굴절률. 그래서 이제 상대 굴절률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한 거는 기준이 뭐였는데 기준이 공기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기준이 공기가 아니고 그냥 뭐 하는 거다?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했을 때. 알죠?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했을 때 굴절률 값 그런 것들은 이제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까는 요 매질 1번이 뭐였는데 매질 1번이 공기였는데 여기서 매질 1번이 공기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편의상 여기를 만약에 물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리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물에서 유리로 빛이 뭐 하는 거야? 진행해서 나갔을 때의 굴절률을 보통 우리가 상대 굴절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앞에서 증명해준 sin r분의 sin i 값이랑 v2분의 뭐가 있어? v2분의 v1 값이라는 게 있는데 각각의 매질 1번이라고 매질 2번이라는 거는 진공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야? 고유한 값인 뭘 갖고 있다? 굴절률 값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럼 고유한 값인 굴절률 값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고유한 값이 굴절률 값을 v1을 v1이라고 하는 그 값을 여기는 n1이라고 하는 굴절률의 값의 관계로 뭐 하는 거예요? 좀 보정해 주는 거죠. 고치는 거지.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써보면 굴절률이라는 거는 V5분의 V2분의 V1. 그럼 V2분의 V1은 이제 숫자로 보였으니까 굴절되기 후하고 전에 뭘 비교하는 거야? 전파 속력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V1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을 때 매질에서 이제 V1에서 빛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진행해서 갔을 때 그 굴절률을 이제 뭐라고 잡은 거니까 N1이라고 잡았을 때 그건 절대 굴절률의 개념이 되니까 요 전이 아까 앞에서 한 걸로 치면 뭐가 되는 거야? 광속이라고 하는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굴절률하고 전파 속도는 뭐 했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요 V1 값을 뭐 하는 거야? V1 값을 표현하는 거죠. 요 앞에서 설명했던 자, 요걸 기준에 따 요거하고 요건 서로 뭐하다? 반비례가 된다. 이제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V1과 이 매질 N1의 굴절률이 서로 반비례하니까 V1은 N1분의 C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V2는 뭐가? 요걸 기준할 때 N2분의 C다. 라고 표현했을 때, 요게 요렇게 이제 약분이 되면서 결국 나오는 값이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N1분의 N2다. 이렇게. 그럼 결국 sin R분의 sin I는 V2분의 V1이 되고, 값으로 봤을 땐 N1분의 뭐가 된다? N2가 된다라고 해서 이 전체를 우리가 묶어서, 알겠죠? 이 전체를 묶어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스넬의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 전파 속도의 비가 각에 뭐 한다고 쳤을 때 비례한다라고 쳤을 때 거기에다 이제 추가로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굴절률이란 개념이 같이 합쳐져서 전파 속도하고 그 매질의 굴절률은 반비례하고 전파 속도하고 그 매질의 굴절률은 반비례하다는 개념이 뭐 하는 거야? 하나가 더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좀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서 뭐 한다?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결국 여기에 굴절률 N1이고 여기에 입사각이 I였을 때 요 입사각에 무슨 값 한 거? 사인 값 한 거. 그쵸? 그래서 사인 I 한 값. 그 다음에 요 값에 뭐 한 값? 사인 R 한 값.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인 R분의 사인 I는 뭐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파 속도에 비례하니까 뭐다? V2분의 V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굴절률은 뭐에? 전파 속력 굴절률에 뭐하니까? 반비례하니까 여기가 N1분의 N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요거 곱하고 뭐야? 요거 곱한 게 서로 뭐하다? 같고 다른 말로 하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것도 같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한 것도 같다라는 거에 의미를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굴절률이 뭐 어떤 경우는 뭐 절대 굴절이 있고 어떤 경우는 상대 굴절이 있고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혼돈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나는 이거를 이제 이 스넬의 법칙이라는 걸 뭐 한 다음에 통으로 외운 다음에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전파 속도가 그냥 굴절 반비례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통으로 외운 다음에 요 식에서 이제 이걸 절대 굴절률 표현할 때만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죠. 변화를.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이냐면 다음 페이지로 와서 이제 요거 개념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 굴절률에 절대 굴절을 포함시켜서 이제 스넬의 법칙을 이제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은 자, 봐봐. 매질이 이제 진공에서 매질 A로 갔으니까 앞에서 보면은 이제 무슨 굴절이냐면 이제 절대 굴절률의 개념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스넬의 법칙을 써서 생각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 스넬의 법칙을 써서 생각한다고 치면은 무슨 값? 사인 R분의 사인 I다라고 했을 때 이 값이 V2분의 V 뭐가 되고 1이 되고 요 값이 N1분의 뭐가 된다? N2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쳤을 때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보냐면
V2분의 V1이 이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V 진공이잖아. 그럼 진공이니까 이건 광속이 되겠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매질 A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N1분의 N2가 있는데, 요건 이제 그 스넬의 법칙 안에 절대 굴절률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진공에서의 굴절률은 그냥 편의상 얼마로 놓으시면 되냐 하면 1로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스넬의 법칙을 써서 절대 굴절이나 상대 굴절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 값을 요 N1분의 N2였다고 할 때 진공에서 굴절 요 값을 얼마로 잡으면 1로 잡으면 결국 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 값이 N2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럼 결국 이게 이 값이 N2가 나오니까 이게 매질 어디에서? 진공에서 매질 A라는 놈으로 뭐 할 때 진행해서 가는 과정에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매질 A의 바로 굴절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가 있으니까? 각이 있으니까. 그럼 각이 있으니까 여기에 사인 30도는 이제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그쵸?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굴절률, 어떤 놈의 굴절률? 매질 A의 굴절률이 얼마가 나온 거야?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온 거죠. 그럼 결국 이 루트 3이라는 값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굴절률은 내가 뭐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했을 때 이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써있죠. 루트 3이라는 값의 의미는 이 값이 1보다 뭐야? 일단 큰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파동의 전파 속력이 느려진다 라는 의미고, 그럼 결국 전파 속력이 느려진다는 건 파장이 뭐 한 거야? 파장이 그만큼 짧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빛이 진공에서 어디로 나갔을 때 매질 A로 나가는 과정에 내가 뭘 이용해서 이런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뭘 구했더니 굴절률 값을 구했더니 굴절률 값이 뭐야?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그건 뜻은 이 빛이 진공에서 어디로 가면 매질 A로 가면 속도가 원래 진공에서 있었을 때에 비해서 루트 3배만큼 뭐한다? 감소한다 라는 뜻이 되고, 그럼 결국 그걸 파장으로 봤을 때는 또 뭐냐면 또 루트 3배만큼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굴절률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10번에서 보면 이제 여러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각의 변화랑 작도는 잠시 쉬어